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은 역시 뭐 PIC 관비. 저는 예전에 그 PIC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PIC. 뭐예요? 몰라요? PIC. 저만 모릅니까? 뭐의 약자인지 여러분께 퀴즈 드리겠습니다. 빨리 맞춰주신 분께 PIC관 오.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는 자신감을 드리겠습니다. PIC는 뭐의 약자일까요?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혹시 아실까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PBC인가요? BBC. 우리 BBC.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역시 뭐 또 엔비디아는 또 예, 힘을 또 엔비디아가 냈고요. 다시 올라서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워낙 이제 신고 지수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로 오르는 그 상승폭은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주춤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주춤이 아니고 매우 강한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강보합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한 아침 시작하자마자 한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시장이 쭉 빠졌었습니다. 네. 그 컨퍼런스 보드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 98.7이 나왔습니다. 예상이 104였고요. 전월이 103쯤 됐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예상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향후의 경기가 어떨 거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좋지 않게 보는 겁니다. 경기 전망에 대해서. 네. 근데 이것은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고용 지표가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되면서 움츠러드는 그런 것들이 이번 지표에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되면서 경기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올 개연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려를 시장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한 1시간 동안 빠졌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엔비디아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시장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속수 반도체가 지수가 1.3%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길주 중심으로 반등을 좀 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반등을 한 원인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젠스랑 CEO가 원래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팔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끝났다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모건 스탠리에서 이거 지금 아시아 하이닉스 부정적 리포트 나온 데가 모건 스탠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 4분기에 블랙웰 45만 개 정도 출하 가능성이 있다. 전망한다. 그래서 여기서만 약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H200 지금 잘 팔리고 있다. 네. 뭐야?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뭐 일관성이 없어 이렇게. 우리 하이닉스 얘기한 건 아시아 태평양에서 한 거고 본사에서 얘기를 한 건데 본사에서도 상향해서 중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내리긴 네. 좀 내렸고. 네, 좀 내리긴 했는데 예. 좋다라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오르면서 길주들이 다 따라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우리 지금 뭐 우리 뉴스3에서는 금투세 관련된 거나 아니면 네. 이제 우리 지수, 밸류업 지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이게 나오면서 중국 기업주들이 다 상승을 했고요. 큰 폭으로 알리바바, 뭐 핀더더 이런 거 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카지노주 같은 것들, 중국 관련 소비주들 어제 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유가도 올랐고, 뭐 유가 오르는 부분은 좀 겹치기로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네네. 워낙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들도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면 특히 중국에서 나오면 원자재가 올 수 있겠죠. 네.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 지수가 어제 상승을 했는데 유럽의 명품주들 있잖아요. 최근에 안 좋았거든요. 근데 명품주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기존에 중국의 부양책이 없었던 건 아닌데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의 부양책하고 이번 부양책의 다르죠. 가장 큰 차이점은 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규모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요.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식시장 부양의 정책이 좀 나왔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설명을 드릴 때 여기 지금 가로층 중간에 있는데 네. 23일 날 14일물 영래포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다. 이 얘기를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네. 중국은 대규모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분명히 할 건데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표현을 좀 드렸고요. 만약에 나온다면은 지금 미국의 대선이 끝나는 점 정도, 뭐 그 정도 되면은 정말 더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이제 좀 약하다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가장 강력한 부양 정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효과가 LPR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 시중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이거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금리 인하도 있지만 지금 이제 국채를 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이 확 부각이 되면서 이게 뭐랄까 승수 효과를 좀 일으키는 이런 현상이 중국은 올해 안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어제 이제 가장 하나가 나왔는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해서 6.9%가 됐습니다. 지준율이라 하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돈을 얘기합니다. 이게 인하된다는 얘기는 은행이 맡기는 돈이 작아지는 거니까 유동성이 더 보강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0.5%포인트 낮춰서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정도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돈 푸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지금 1조 위안이면 지금 환율로 보면은 한 187조 원? 189조 네네. 뭐이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중국 여행 가면 150배 정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더 올랐더라고요. 지금 180 넘으니까. 네네. 예, 지금 더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 예, 그런 상황.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 중국에는 그랬었는데. 제가 2008년 때 갔을 때는 거의 한 200원쯤 됐었어요. 100원짜리 하나 하면 15,000원 뭐 이러 있었는데 네네. 전 제가 갈 때는 그랬어요. 중국은 100원이면 예. 우리 돈 15,000원쯤 예, 했었는데 그거 100원 가면 뭐 사과서 지금- 과일 몇 개 사고 막 네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18,700원쯤. 예, 그렇습니다. 그쵸. 아무튼 뭐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거는요. 유동성 1조 위안 제공을 한다라는 이 규모가 굉장히 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그 시기를 택해서 지준율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고요. 거기에 3일날 14일물 영래포 금리를 내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발표한 건 7일물 영래포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부 다 시장 유동성을 보강하는 정책들입니다. 거기에 요번에 더 영향이 많이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상환 주택 대출 금리를 신규 대출 금리 근처로 인하한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네. 지금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5%짜리 금리로 갖고 있는데 지금 금리를 내렸잖아요. 네. 3%가 됐어. 그럼 3%로 내려준다는 거예요. 네, 대출 금리가 싸진다. 대출 금리를 네.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대출 금리를 내려준다는 얘기는 이게 평균적으로 0.5%포인트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의 유동성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증권회사, 펀드, 보험회사에서 자기 자산의 뭐 채권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이걸 담보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다. 네. 유동성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식시장 부양 정책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인민은행 총재의 워딩 하나만 빨간 글씨로 써왔는데 차입 비용 절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대출 금리 인하시키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온신의 폭이 생기는 거예요. 현금 여력이 더 생기게 네. 소비 부양을 할 수 있도록 차입 비용 절감과 경기 부양에 전념하겠다라고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한 번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중국이 이번에 이걸 한다고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도 더 강력하게 올해 특히 선거 미국 대선을 이 눈치를 보면서 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중국을 보자라고 하면은 또 뭐 중국 아예 시급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투자들 그렇죠. 한동안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미국 시장에 보면 중국 영향 받았죠. 그리고 유럽도 주가가 오르는 게 명품주들이 오르면서 네. 오르는 거예요. 이 절대 무시 못합니다. 이게 상품주들 다 오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카지노도 오르고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오전에는 그냥 주춤주춤하면서 별로 힘이 없었어요. 네. 근데 막판과 선물 오면서 쭉 올리면서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올라갔죠. 네. 이게 중국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네. 겁니다. 이제 이러다가 중국 주식 한 50% 오르고 막 이런 뉴스 나오면 이제 그때 돼서 아니야 하다가 그때 돼서 또 중국인가? 맨날 중국 얘기를 또 하겠죠. 또 이제 중국 얘기하고. 네. 근데 중국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섹터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여기다 제가 지금 써놨는데요. 아까 그거 설명드릴 때 지금 유로존이 지금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요거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PMI 제조업 44.8분이 안 되고 독일의 9월 제조업 PMI가 40분이 안 돼요. 엄청나게 낮잖아요. 네. 엄청나게 낮지 않습니까? 이게 자동차 쪽이 안 좋아서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ECB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도 지금 금리 인하를 빅컷으로 좀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 나가면 지금 오늘 또 공교롭게 이따 한번 질문을 주세요. 우리 김영립 박사님이 저 끝나고 오시는데 지금 경기 침체를 당연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이렇게 나서고 금리 인하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네. 그러면 경기 침체 시기가 만약에 늦춰지든지 네.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잘 짧고 얇게 네. 넘어갈 수 있을 개연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네, 그렇게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섹터에도 영향이 굉장히 크지만 전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겁니다. 네. 중국이 만약에 경기가 좋아져서 GDP 성장률 좋아지고 그래요. 네. 그럼 뭐가 바뀝니까? 전 세계 글로벌리 그 GDP 성장률 자체가 다 바뀌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좋아지면 이머징의 전체적인 그 인덱스 펀드들의 이머징의 비율을 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키면 그게 전체적인 이머징이 다 바뀌고 수급도 바뀌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중국이 뭐 한이 많이 뭐 중국 얘기인데 우리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네. 여기서 자꾸 그러니까 좀 길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 감정적으로는 예. 중국이 뭔가 잘 안 됐으면 좋겠고 기술 굴기도 좀 뒤쳐졌으면 좋겠고 하지만 예, 예. 결국 우리나라 주가가 오르려면 예. 중국에 우리 석유화학 제품도 팔아야 네, 되고 뭐 철강도 좀 덜 들어와야 되고 이런 거 따져 보면 중국이 좋아지는 게 우리나라한테 좋은 건 맞잖아요.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섹터별로는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개별 기업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좋아져요. 네. 중국과 함께 유럽이 좋아지면은 그러면 유럽이 경기가 좀 괜찮아지면은 네. 왜냐하면 중국하고 유럽 경기가 굉장히 연동이 그렇죠. 많이 되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같이 좋아지면은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서 달러인데스가 떨어집니다. 달러 약세가 돼. 그럼 우리 원화 강세가 되면서 우리 시장이 좋아요. 네. 여러 복합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게 어제 나온 거예요. 한 첫 번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중국 시장이 보면은 상해가 4.1% 올랐고요. 홍콩도 4.1%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차트 보니까 우리 홍콩 ELS 때문에 걱정 많이 했잖아요. 네. 홍콩은 저점을 확실히 찍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빠졌다가 이거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직전 저점을 깨냐 안 깨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중국의 상해 지수는 직전 저점이에요, 지금 연중 저점이에요. 근데 이제 홍콩 지수는 연중 저점 근처에 가지 않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말씀을 이따가 2차 전지 할 때 다시 드릴 건데 네.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 종목이나 아니면 이제 지수에 보면은. 근데 홍콩은 좀 그런 모습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상해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 밑에서 이제 4% 올라온 거예요. 네, 그렇게 어제 이제 이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네. 그 중에 이제 미국 영향도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애플 0.4, 뭐 테슬라 1.7, 엔비디아가 3.9% 오르고 그랬는데 엔비디아 영향으로 기술주들이 올랐고요. 중국 영향으로 중국 관련주들 그런 원자재 이런 것들이 좀 올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1.14% 올랐어요. 최근에 우리 코스피는 6일 연속 상승한 겁니다. 계속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오르는 것 같지만 계속 올랐지만 우리는 올랐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조금씩 오르거나 아니면 외국인 매도가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계속 못 느끼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6일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거예요. 코스피 1.1%, 코스닥이 1.6% 올랐는데 코스닥이 많이 오른 거는 어제 2차 전지 소재가 강했습니다. 에코프로가 8.9, 에코프로 비엠이 6.3, 엔캠이 9.2, LG에너솔루션 4%, SK 이노베이션이 6.4% 올랐거든요. 이 폭이 다르죠. 얘들이 2%, 3% 오를 때는 제가 설명 안 드려요, 아침에. 네. 그 정도 올랐다 내렸다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상승이 있거나 의미 있는 거래량이 있을 때는 지켜봐야 돼요. 그거 네. 지켜보면서 이게 정말로 저점을 찍는 건지 뭐 때문에 그런지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차트를 다 봤더니 에코프로, BM, 뭐 엔캠 얘네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오르면 한 가는 게 올라요. 네. 그런데 얘들은
저점화기를 확실히 하고 올라간 건 아니었더라고요. 차트를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홍콩 지수 설명을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점까지 떨어졌다가 차트를 왜 안 가져왔는데 지금 떨어졌다가 반등했다 또 저점 갔다 반등했다 계속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여태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밑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LG 에너솔루션은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세요. 삼성 SDI 차트를 보면 얘네들은 저점을 찍었어요 이미. 이미 저점 찍고 밑에서 추세적인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아직 강하지는 않지만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 섹터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아마도 이 섹터가 뭐가 좋아졌냐, 네.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뉴스가 있겠지만 금리 인하 영향이 가장 큰 겁니다. 네. 금리 인하 영향.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 이 섹터 얘기를 했으니까 이 섹터에 관련 뉴스를 하나를 좀 가져왔으니까 뉴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캐즘 속에서 배터리 소재는 수주 훈풍이다라는 디지털타임즈의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이 보도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제 쭉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LG화학이 도요타와 파나소닉의 합작 법인인 1프라임 플래닛 에너지에 2026년 목표로 4만 톤 추정 물량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요즘에 이 체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GM과 2035년까지 약 50만 톤 이상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이 상승을 하고 에코프로 BM 말고 에코프로 뭐죠? 에그프로 HN? 에그프로 뭐 하나 더 있죠. 그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건 이제 인도네시아 때문에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머티리얼즈인가요? 네. 하나 급등한 게 있거든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올라온 건데요. 포스코 퓨처엠도 요즘에 오른 건 왜 그러냐면 9월 11일 날 약 1.8조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 공시를 냈어요. 이런 것들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중국 전구체 제조사와 인도네시아 양극재 사업 추진한다는 게 있고,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는 삼성 SDI가 GM 합작 공장 설비 투자에 최대 1조 원 설비 구축을 시작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뉴스들은 간간히 여태까지 나왔어요. 이 뉴스가 나와서 어제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올라왔다라고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 나올 때 거기에 관련된 주가만 움직였지 전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LG화학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네. 그리고 삼성 SDI나 LG 에너솔루션 차트를 보면은 저점 찍고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차트로 보면은 저점을 확인하고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별 종목의 뉴스가 나올 때 개별 종목에만 딴에만 움직였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는 가운데 이런 뉴스가 요즘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쭉 엮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제가 오타가 났네요. SNE 리서치에서 보면 전기차 시장 성장은 2021년도에 109%, 2022년도에 57%, 23년도에 33%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 않냐. 네.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지. 그렇죠, 결국 그렇죠.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 않냐라는 네. 얘기를 들어요. 여기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야 이제 얘들이 올라가니까 얘들이 조금 올라가고 분위기 좋아지니까 이런 뉴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박 이사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면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양극재 계약 체결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완성차 업체들의 비밀 계약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장기 계약해놓고 상황에 맞춰서 생산을 하죠. 네. 그래서 장기 계약만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진행이 되고 뭐 캐즈민이 뭐니 그러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이런 공시들이 조그만 계약들도 막 나오는 이유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기업들이 이런 계약 공시를 내야겠다는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잘. 그전에는 이런 공시는 짜잔한 공시나 이게 서로 비밀계약 조항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안 내놔도 돼요. 네. 안 내놔도 그냥 주가가 좋을 때는 별 문제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걸 자꾸 알려야 돼, 시장에. 네.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HBM 때문에 서로 막 설왕설래 할 때 요즘 말고죠, 전에. 네네. 그때 SK 하이닉스가
이 사업상의 비밀 계약 조항인 것 같은 내용도 막 내놓잖아요 보도에. 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우선이다, 우리가 먼저 가고 있다, 삼성 못 따라오고 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네. 것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2차전 섹터에서도. 그래서 공시가 요즘에 더 많이 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예전에는 상황이거든요. 한참 잘 나갈 때는 뭐 굳이 공시 안 해도 예, 예. 계약 내용 얘기 안 해도 그냥 뭐 예. 사람들이 워낙 잘 사주니까 괜찮았는데 예. 지금 같이 조금 이제 시장 분위기 안 좋고 예, 이럴 예. 때는 이거 어떻게든 좀 더 돋보이는 우리 뭐 하고 있다. 뭐 공개를 해야 예, 예. 그나마 사람들이 관심 좀 가져주고 예, 예. 예, 그래서 뒤로 더 많이 요즘에 나오고 있다. 요즘 많이 네. 나오는 이유를 네. 설명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와서 좀 오르니까 이게 역성장은 아니고 성장률 둔화되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다시 성장을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느냐? 여태까지는 그러면 이런 게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충분히 다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서 네. 그리고 이들이 계속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다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여기 지금 큰일 났다. 이런 얘기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악재를 반영을 다 하고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한 거잖아요. 금리 인하하고 미국의 대선이 결정이 되면은 바야흐로 이들은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의 부분에 지금 또 반대로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수급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걱정도 합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올라오는데 여러분 아마 현실적인 고민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쫓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 네. 있어요. 네. 단기적으로 좀 쫓아 들어가서 한 10%, 20% 수익만 내고 나올까? 뭐 그런 건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내가 들어가야 돼. 갖고 있는 분들이야 지금 당연히 그냥 가지고 있겠지만 네.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 고민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우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다가 반도체가 다시 떠버리면 또 수급이 글로 가버려가지고 2차 전지 좀 가다가 이렇게 멈춰거리면 어떻게? 네. 이런 생각을 지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점을 확인한 주식들이 있어요. 네. 저점을 확인한 주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밑에 있으면서 어쩌다 이런 게 뉴스 한번 나오면 확 떴다가 또 다시 원위치했다가 이런 것들은 조금만 분위기가 나쁘면 다시 깨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차별성을 좀 두면서 거래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황 얘기에다가 이것저것 연관된 얘기가 뭐 직접적으로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어제 중국의 지준율 인하 얘기 소식과 함께 선물이 반등하면서 장 막판에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4,769억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가 지수는 0.96% 올랐는데요.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고요. 네. 국내 기관들도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데 저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 규모가 줄든지 아니면 매수로 바뀌든지 이 외국인들은 이 인덱스 즉 패시브로 거래하는 거는 연속적으로 쭉 사고 연속적으로 쭉 팝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속적으로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언제쯤 끝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합니다. 이걸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시장에 영향 많이 주기 때문에 중요하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거 섹터에 영향 많이 주겠죠. 그리고 오늘 TSMC가 미국에서 고객사들을 모아놓고 신기술 및 제품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거 영향 주겠죠. 네. 네, SK 하이닉스가 참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HBM 기술 발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OECD에서 세계 경제 전망 나오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킨텍스에서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전시회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테마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아까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나오면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면서 살금 계속 경기 침체 분위기만 목소리가 되게 컸잖아요. 전체 100을 보면 90%는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연착륙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위에 이벤트를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TSMC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섹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민주당에서 뭐 금투세 관련 토론회도 있었고 밸류업 지수 나왔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가장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영을 좀 하는 건데 그건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그냥 K 상수로 두고 불확실성이라고 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하는가 보면은 하나는 일단 저평가 구간의 인식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한 축을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적지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장이 계속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던 게 있던 거 이제 그런 걸 찾으면서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뉴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일본 뉴스 어느 시간에 있나요? 그냥 네네네.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지금 현재 모든 지표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뭐 선행지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들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께. 그렇죠. 뭐 때문에 한 5가지 이유 때문에 네. 그랬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아주 얕게 또는 경기 침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오지 않고 더 늘어지면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괜찮은 장이 온다면 뭐 때문에 올까라고 봤을 때는 3가지를 생각하는데 네. 하나는 저는 중국 네. 하나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반도체 피크론이 있잖아요. 네. 요게 얕게 지나가면서 네. 그러면서 AI 서비스가 부각이 되면은 네. 그러면 또 그걸로 밀고 갈 개연성이 있어요. 그거 하고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올해 대선이 끝나잖아요. 그럼 네. 내년에 집권 1년 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정책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책 집행하면서 그 정책에 따른 불이익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은행에서 이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뉴스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좀 가져왔습니다. 한국은행 이슈노트 보고서에서 최근 엔캐리 트레이드 수익률 변화와 청산 가능 규모 추정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엔캐리 잔액이 얼마인지 우리 다 모른다 그러잖아요. 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니까 그냥 한번 믿어 보는 겁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506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6조 N. 우리나라 돈은 4,500조 원. 4,500조 원. 잠깐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와. 그 중에서 약 6.5% 수준인 32조 엔 정도는 청산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청산이 네. 자금 유형별로 즉 투자 목적, 투자 시계 시간별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시계가요. 네. 이거에 따라 청산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 않겠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안에 세부 내용이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상업 엔화 선물 매도 포지션이 전액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추정을 한 거예요. 이 중에서 요만큼 6.5%를 왜 추정했냐를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네. 근데 요거는 거의 청산이 됐어요. 이게 지난 8월에 텐트럼 나온 거예요. 네네. 그때 파생 참포 때문에 그랬다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우리.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은행의 엔화 대출 요거는 추세 수준으로 회귀하는 정도면은 일부분 여기서 청산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증권 투자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약 4% 정도 청산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요 정도에 나왔어요. 네. 이 숫자가 정확하지도 정확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된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이건 가정 시나리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우리가 그냥 액면으로 보고서 뭘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 뉴스를 가져왔냐? 그만큼 중요합니다. BOJ가 네네. 갑자기 진짜 미친 듯이 금리를 막 올려가지고 저기 물가 오른다고 하면서 네. 뭐 지난번 25p 올렸잖아요. 뭐 25p 한 번 더 올려서 뭐 50p까지 올린다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막 1% 이상씩 막 올린다. 네. 한 번에가 아니고 쭉쭉쭉 올려가지고 그러면 아마도 경기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 수급의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저는 경기 침체보다 더 걱정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걸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TSMC가 첨단 패키징의 속도를 낸다. 지금 AI 거품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원래 패널 업체의 이노룩스를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 이 공장을 개조해서 HBM 생산을 할 첨단 패키징 생산 공정으로 다 개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파운드리 성장 한 20%를 성장하지 않겠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캐파를 늘리고 있다. 네. 이런 좀 대발의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4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어제 그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아까 다 말씀을 좀 여러 가지 주셨어요. 종목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보니까 이런 거 왜 빠지고 이런 건 왜 넣냐. 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빠진 것도 그렇고 든 것도 그렇고. 근데 제 추정입니다. 이거 업종 및 시장과 분산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흔적이 보여요. 네, 보니까. 네. 골고루. 예, 이게 보니까 코스피가 67개, 코스닥 33개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 분산하지 않고 정말 밸류업 있는 밸류가 좋은 기업들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코스피 100이나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 안에서 거의 다 됐을 똑같이 거예요. 들어가죠. 네. 이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같은 업종에서 얘도 괜찮은데 다른 거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얘는 굉장히 우량주인데 네. 왜 안 들어가냐 보면 이거 제 개인 추정입니다. 네. 업종 간 시장 간 분산은 상당히 하려는 노력이 흔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좀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 1월 2일 기준으로 1000포인트 기준 지수로 해서 이달 말 지수 산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0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얘 주가를 보면서 가중치로 해서 얘를 이제 하는 겁니다. 동일 가중인데. 네. 그래서 이제 1000포인트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수가 하나 나왔잖아요. 네. 이 지수에 따라서 지수 선물이 나오고 ETF가 상장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정말 이제 유동성이나 이런 가봐야 되는 문제예요. 음. 그러니 이걸 이제 가봐야 되는 문제라고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네. 여기 있는 종목들이 선정됐기 때문에 수급이 막 좋아지는 거냐 무조건 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했는데 별거 없면서 소외돼 버려. 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발표하면서 연기금이 역할이 크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 관심이 생기면서 유동성이 막 생기면서 연기금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그러면 수급이 이쪽으로 되기 때문에 종목은 우리는 확인은 분명히 하고 있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거 성공 여부는 유동성에 달려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요 지수 산출을 하기 때문에 요 지수가 나온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뉴스는 민주당에서 어제 금투세 결론 네, 유보했잖아요. 네, 네. 근데 상법을 뭐 우선한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 그냥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인버스 하면 되니까요. 그 말실수한 거죠. 네. 말실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럼 길어지니까 하지 네네 않겠습니다. 넘어가고요. 7번 뉴스 되게 재밌고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CNBC의 뉴스 한국경제에서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을 공부한 오마 ETF가 나온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 오마 ETF가 어떻게 했냐면 AI 스타트업인 인텔리전트 알파에서 1960년대부터 워렌 버핏이 14세원을 보냈고 인터뷰했고 주식을 매수했고 뭐 그런 문건들이 막 있잖아요. 네. 이걸 AI에 다 학습을 시킨 거예요. 학습을 시켜서 종목을 골라봐서 백테스트를 딱 해봤더니 네.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고른 픽한 종목하고 약 30에서 60% 일치하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워렌 버핏이 매수할 만한 종목을 그걸 가지고 네. 그 로직을 가지고 해서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만들어서 오마 ETF를 하고 한 6개월 이내에 만들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미국에서요. 인텔리전트 미국에서. 아, 인텔리전트 알파라는 예, 회사에서 예. 아, 그런 거거든요. 이미 재밌죠? 인텔리전트 되게 흥미롭네요. 예, 이거. 이미 하나 하고 만들어놨습니다. 리버모, 제시 리버모. 인텔리전트 리버모 ETF 출시가 됐습니다. 이거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 성과는 없어요. 올 18일 나왔기 때문에요. 네. 네. 근데 이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한 말씀드려야 돼요. 짧게 말씀드리면 많은 알고리즘 매매들은 자기의 경험적 측면도 있지만 이런 책이나 아니면 투자의 대가들의 이론을 따서 만듭니다. 사실 네.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구현을 했고 백테스트를 잘 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거는 아예 제목이 오마 ETF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성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겠지. 얼마나 잘 구현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한.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네. 사실 저는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성공한 케이스를 딱히 그렇게 기억이 나지 예, 않아요. 맞습니다. 별로 많이 성공을 못했어요. 네. 많이 성공을 못했는데 요번에 한번 보자 이렇게 네.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이 점차로 기계화되는 게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지금 네. 우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도 기계가 거래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계들끼리 싸움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러면 기계들끼리 싸움하면서 그 중에 매수 매도를 하고 치고받고 하는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네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요 정도까지 같이 하고요. 네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